손석희의 시선 집중.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3월 1일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봄을 시작하는 3월 또 첫날이고 또 무엇보다도 1919년 3월 1일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열망했던 대한제국인들의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꼭 94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손석희의 시선 집중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명절 때 좀 특집 방송을 준비하곤 하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께서 언제 또 이분 모시지 않나 하고 기다리셨던 분일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독특하고 뚜렷한 관점을 가진 학자로 꼽히는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과 함께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외치다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군요.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예, 손석희의 시선집중 3.1절 특집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외치다.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광복절이라든가 아니면 개천절 특집방송 등에서 몇 차례 모신 바가 있었는데 조선사 관련 저술을 통해서 특히 조선사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바꿔놨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계시고요.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우리 역사를 복원해내는데 애쓰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대개 1, 2부나 아니면 3, 4부에서 뵀었는데 예. 오늘 그때마다 좀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요. 예. 오늘 그냥 1, 2, 3, 4부를 통해서 이덕일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여전히 좀 모자랄 것 같긴 합니다. 예, 해봐야죠. 경험에 따르자면. 오늘 이제 3.1절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유관순 누나 아니면 한용운 스님 33인의 저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분들 그 이외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 졸업한 지도 오래되고 하면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덕일 소장께서 보시기에 3.1절의 의미는 뭐라고 우선 좀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3.1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역사에서 민중이 스스로 역사의 주체로 나섰던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여기엔 뿌리가 있는데 3.1 운동 25년 전에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죠. 1894년에. 그렇죠. 예. 동학농민혁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반제 반봉건입니다. 반외세 반봉건. 예.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뭐 일본 제국주의, 서양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안으로는 조선 왕조가 갖고 있던 봉건성을 극복하자는 이제 그런 운동인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동학농민혁명에는 그 남접에는 전봉준, 그다음에 북접에는 손병희 선생이 주도를 하죠. 근데 바로 이 손병희 선생이 3.1 운동을 또 이제 총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전봉준 장군이란 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얼마 전 그 세상 떠난 김남주 시인이라고 있죠. 그분이 쓴 시 중에 황토연에 붙이는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얼마 전은 아닙니다. 좀 되셨죠. 그냥 뭐 가까이 있는 것 같이. 역사를 공부하시니까 좀 짧게 보신 모양. 근데 황토연에 붙이는 노래라는 시가 이제 전봉준 장군을 기리는 노래인데 이제 시작이 한 시대의 불행한 아들로 태어나 고독과 위험에 결코 굴하지 않았던 사람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여기 쭉 진행하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보아다오 새로 태어난 이 민중의 강인한 투혼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때 이제 김남주 시인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이 바라봤던 민중, 전봉준 자체도 민중이었죠. 그러다가 이 운동이 일본의 진압으로 이제 좌절되고 난 다음에 25년 후에 또다시 극적인 형태로 이 민중들이 당시에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였던 손병희 선생을 필두로 이 민중들이 또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선 사건이 3.1 운동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는군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일제 식민 통치라는 것이 3.1 운동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그 전까지는 뭐 굉장히 이른바 철권 통치, 공포 정치가 됐다가 3.1 운동 이후에 이제 좀
일제 강압 정치도 좀 유화되는 뭐 그런 것으로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1910년 나라를 완전히 강점당하고 10년 동안에 그 일본에서 아주 강압적인 공포 통치를 시행을 하게 되죠. 그걸 갖다 이제 무단 통치라고 하는데 그 무단 통치에 맞서는 흐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로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분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 망하는데 나라를 팔아먹는데 이제 가담했던 지배층들이 있었고 노론이란 당파를 중심으로 한 지배층들은 나라를 팔아먹는데 가담해가지고 이제 귀족의 자기를 받고 많은 이제 은사금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때 바로 나라 망하는 것과 동시에 만주에 망명해서 만주의 흥도천이라는 작은 마을에 전국 각지에서 망명한 사대부들이 모입니다. 흥도천이요? 횡도천. 거기에서 모이는데 거기에 모인 분들이 그 조선조 조선 후기 내내 이단으로 몰렸던 양명학자들, 그 강화학파라고 불리는 양명학자들이 먼저 망명하게 되고, 그다음에 서울의 우당 유해영 일가가 망명해서 또 횡도천에 모이죠. 그다음에 경상도 안동의 석주 이상용, 백화 김대락 이 일가가 또 횡도천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전라도 구례의 매천 황현은 목숨을 끊죠. 근데 다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횡도천에 모이고 그 옆에 추가가에 모여가지고 1911년 4월 달에 경학사라는 자치조직을 만들고 그 경학사에서 신흥무관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학사에서 바로 민주공화제를 지향해요. 앞으로 새로 만들 우리나라의 정체는 민주공화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망한 대한제국을 되살리자는 운동이 아니에요. 대한제국은 망할만 하니까 망한 겁니다, 사실. 근데 새로 우리가 나라를 되찾으면은 이거는 민주공화제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거기에서 신흥무관학교에서 군관들을 기르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작업들을 하죠. 이런 모든 운동들이 결합되고 민중들은 또 그 10여 년의 무단 통치에 아주 격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가 이제 1919년에 뭐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로 영향을 끼치고 이런 내외적 요건이 그때 이제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한 번에 폭발하는 것이 3.1운동이죠. 되게 1, 2부는 저희가 3.1운동 전에 강압 통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3, 4부는 이제 3.1운동 이후 시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른바 이제 무단 통치 시기. 이거는 뭐 다른 이른바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통치할 때 초기에 썼던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우리한테만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유독 그 일본 제국주의가 유독 강하게 했죠. 왜냐하면 일본은 그 당시에 그 식민지가 필요한 형태가 아닌 나라였어요, 사실은. 일본 자본주의가 그만큼 발달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얘기 나올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수탈하고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원래 그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이제 자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해가지고 이 제국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자원이 필요하고 또한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땅을 빼앗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중국에서 한 번도 지배를 못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기록 보면 나와요. 저 조선 사람들은 워낙 강인하고 굳세가지고 다스리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 점령하는 동안에 의병전쟁, 동학의병전쟁 이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주 강한 통치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총독 정치, 그다음에 헌병 통치 뭐 이런 걸로 이제 대표되는 그 무단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 이제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총독 정치, 헌병 정치, 헌병 경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그러니까 헌병 군인인데 경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먼저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일본에서 자기네가 처음에 표방한 대로였다면 그랬다면은 메이지 헌법을 적용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은 메이지 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그리고 조선 총독은 육해군 대장으로만 보임함 해가지고 예. 이 군인만이 조선 총독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조선을 군사점령 상태로 대상으로 봤다 하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헌병영찰 제도라는 건 뭐냐면 그 헌병대장이 경찰서장 역할을 같이 하는 거고 헌병이 경찰 역할을 같이 하는 건데요. 이 헌병대가 이 당시에 전국 각지에 한 번 700~8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예. 예. 이 헌병대장들이 경찰서장이에요. 그런데 이 헌병대장들에게 뭘 줬냐면 즉결 심판권을 줍니다. 아. 그러니까 재판 없이 헌병대장이 3개월 이내, 그다음에 퇴영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예. 벌금형 퇴영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예. 이런 건 사실 우리나라 역사가 개창된 이래 사실 없던 일이죠. 이 헌병대장에게 이런 즉결 심판권을 줘서 즉결 심판권에 3개월 이내 잡아 가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을 빼앗을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퇴영까지 할 수 있고 예. 하는 이러한 제도를 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적인 예는 모든 그 공무원들은 다 칼을 차고 다니게 했어요. 심지어 여학교 선생님들도 예. 칼 차고 이게 수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당시 기록 보면 이제 데라우티라는 초대 총독, 뭐 하세가와라는 2대 총독이 지방을 훈시하는데 한 사람이 칼을 안 차고 나왔더니 거기서 너 임마 칼 어째서 그러면서 막 이제 총독이 화를 냈다는 예. 그런 이 회고가 있는데 예. 그 정도로 일본 이쪽 뭐 공무원들은 선생님을 포함해서 여학교, 소학교 선생님을 포함해서 다 칼 차고 다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헌병대장은 즉결 심판권이 있고. 예. 그게 무슨 범죄 행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행정법규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헌병들이 즉결 처분을 하고 그랬었다면서요. 눈빛만 잘못 이렇게 마주쳐도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눈빛만 잘못 마주쳐도 저놈이 좀 불온한 것 같다라고 하면 잡아다가 즉결 심판하면, 즉결 심판이란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절차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헌병들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때 이 퇴영이라는 것이 조선왕조에서 한 퇴영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다.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곤장 아닙니까? 조선왕조 곤장은 상당히 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치는 게. 예. 그래서 아주 세밀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아, 그런가요? 일본에서 한 퇴영은 이 틀 자체가 이 큰 대자형 퇴영에다가 사람을 이제 꽁꽁 묶어놓고, 예. 특히 무엇보다도 태형을 때리는 이제 도구가 이 소음경인데 이게 상당히 딱딱한 건데 끝에다가 납을 매답니다. 한 번 태형 맞을 때 보통 80대예요. 예. 근데 한 번 납이 달린 태형으로 한 번 때리면은 보통 한 점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맞다가 죽는 애가 상당히 많죠. 절대 태형 한 번 맞으면은 살아서는 걸어서는 못 나가고 죽든지 업혀가든지 하게 되는데 이 퇴영을 당한, 그러니까 즉결 심판을 당한 그 사람들 숫자를 통계를 한번 보면은 1910년, 뭐 11년, 12년 이때 대략 약 2만 명 가량씩쯤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그게 태형의 기준을 보니까요. 언어를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거동을 조심해서 하지 않는 것, 일본인들에 대한 욕설.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대부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공포통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고 눈빛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자칫하다 걸리면은 당한다. 그러니까 보통 2만 명이 당했다 그러면은 당시 2천만 인구 중에 뭐 그 100명에 한 명인데 어린애들하고 여성들을 제외하면면 거의 웬만한 사람은 다 20~30명에 한 명꼴로 퇴영당하니까 퇴영당한 사람을 보면은 정말 사람 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거기에 반발은 하지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맞은 사람은 절대 행보할 수 없고 사람의 등에 엎혀 나오며 죽으면 시체는 그 밤으로 행방불명이 된다. 이건 그 옛날 서적에 나오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토형 맞다가 죽는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예. 당시에 총독부에서도 각 경찰서에 내린 문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맞다 죽는 사람이 있으면 성명을 다 기재해가지고 보고하라라고 할 정도로 예. 그 이야기는 그전엔 보고도 안 했다 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아주 공포통치, 식민통치를 이제 10년 동안을 자행을 한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3.1운동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국민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우리는 원래 조선 왕조 자체가 인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고려고 조선이고 우리는 유학이란 큰 테두리 내에서 가르치는데 예. 이것도 물론 뭐 지배층이 있고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는 인을 바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예. 격심한 공포통치라는 건 좀 이제 자제하게 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예. 일본은 무사통치잖아요. 일본 무사통치 중에 단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 사무라이들이 칼을 하나 새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칼이 잘 되는지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예. 이 사무라이들이 그걸 갖다가 뭐 짐승을 갖다 시험해보지 않고 꼭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술 먹다가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하나 그냥 재수없게 눈에 띄면은 그 칼 가지고 목을 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치면은 잘 잘라지면 이 칼 좋다 그러고 처벌을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예. 한국과 일본이 아주 다릅니다. 지금 일본 가보면 일본 사람들 상당히 공손하죠. 그렇죠. 그게 교육의 탓도 있지만 그런 본능적인 과거로부터 사무라이 통치에 대한 그 본능적인 공포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 일본은 어쨌든 메이지 헌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예. 일본 내에서는 토형이 다 법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됐던 모양이죠. 그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메이지 헌법을 왜 만들었냐면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예. 우리는 원래 조선은 조선 전체가 동일 법령이 적용됩니다. 예. 같은 죄를 지면은 서울에서 졌던 경상도에서 졌던 전라도에서 졌던 같은 처벌을 받는데 예. 일본에서는 나라 국제 쿤이라 그러면 요 봉건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워낙 특성이 그러니까요, 일본의. 예. 그러다 특성이. 보니까 일본도 처음에 개항할 때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서 불평등 조약을 맺고 개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일본이 힘을 조금 기른 다음에 미국에다가 그 조약을 평등 조약을 바꾸자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너희 나라 헌법도 없지 않느냐, 전국에 일괄적으로 통용되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부랴부랴 이제 메이지 헌법을 만들게 됐는데 물론 메이지 헌법도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전국에 통용되는 법을 처음 한번 적용받아 본 겁니다. 조선은 원래 그런 법이 있었고요. 근데 그나마 거기서도 그 식민지는 제외가 돼서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그 강압적 통치 방법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예. 근데 결국 이제 9년 만에 3.1 운동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요. 네.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다시 또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과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MBC 라디오 95.9 MBC 라디오 예, 손석희의 시선집중 3.1절 특집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외치다. 오늘 가끔씩 나와주셔서 역사 얘기를 해주고 계신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부를 시작하는데 1, 2부는 그러니까 3.1 운동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매우 강압적 무단 통치, 대표적으로 있었던 태형의 문제 등등을 놓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2부에서는 또 다른 얘기들도 나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수탈이 굉장히 심한 시기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 비싼 소장료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인들의 토지나 가옥을 나름 자기들대로의 합법적으로 강탈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대한제국을 강점하기 직전에 일본인들에게 나누어준 말하자면 이제 대한제국 투자 요령서, 투자 권유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대한제국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은 고리대금업이다. 많은 돈 안 갖고 가도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 자본이라도 있으면 가가지고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흉년 들었다거나 해서 거의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의
토지를 갖다가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그걸 못 갚으면 토지를 빼앗는 그런 예. 방식을 가장 이제 주요한 방식으로 가장 이제 유망한 사업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땅을 많이 강탈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전국 각지에 일본인 소유의 농장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개 있는데 군산에도 있었고 뭐 조정래 선생 소설에도 나오지만 예. 여러 그 농장들이 있는데 저 평안북도 용천에 있던 한 예를 들면은 이 부리농장이라고 있어요. 예. 그 부리농장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5천 정보인데, 그러니까 평수를 따지면 1,500만 평입니다. 꽤 넓으네요. 소작인이 거기 농사 짓는 소작인이 1,500명이 넘어요. 예. 그런데 이 농장 조성을 어떻게 하냐면 이 총독부에다가 이 황무지나 이 해안 개간권은 그냥 받는 겁니다. 받아가지고는 조선 농민들에게 개간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개간 시킬 때는 개간 비용을 주겠다. 그리고 개간 끝나면 소작권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나서는 개간 비용을 그러니까 노동 이 개간하는 동안 그 황무지 개간하는 게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예. 일 다 시키고 나서 그걸 안 주고 그 다음에는 고액의 소작료를 받게 되니까 농민들이 저항을 하죠. 그래서 이 1925년부터 1931년까지 부리농장 사태가 아주 이 소작쟁이로 일제 소작쟁이로 대단히 크게 번져가는데 예. 이건 비단 이 부리농장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일본인들의 이 농장들,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많이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아주 예. 작은 돈을 가지고 오거나 중소규모의 돈을 가지고 와서 농민들의 토지를 이제 강탈하는 예.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민간에서 일본인 민간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제 경제 수탈 방식이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토지 강탈을 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토지조사 사업은 굉장히 대대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런 바탕에서 등장한 것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죠. 근데 이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현재까지 이제 그냥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다, 뭐 토지 강탈했다 이 정도만 대략 알고도 계시는데.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조선이란 나라의 토지 소유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뭐냐면 조선이란 나라는 토지의 소유권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수조권이라고 세금을 걷는 권리를 뜻하는데 예. 세금을 걷는 권리가 수조권. 나라의 수조권. 예. 조세조자 써가지고 예. 세금을 걷는 권리가 나라에 있으면은 관에 있으면은 공전이고 예. 개인에게 있으면 사전인데 예. 이 공전들은 사실상 다 개인 소유주입니다. 예. 그래서 조선이 법전에도 이 경국대전 같은 데도 소경권이라는 그러니까 경작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예. 그래서 수조권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 이상의 그 세금을 걷게 되면은 태용을 맞게 됩니다. 예. 이야기는 뭐냐면 이 소경권, 경작권이 소유권이에요. 예. 대략 이 수조권은 10분의 1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예.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농사 짓고 10분의 1의 토지를 관청 소속이면 관에다 내고 배슬아치에게 관에서 배슬아치에게 수조권을 줬으면 개인에게 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조선총독부에서 공짜가 붙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 거다라고 해가지고 예.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경작권이 소유권인데 이걸 다 뺏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격렬하게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조선 시대도 왜 이른바 이제 농민 수탈, 양민 수탈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대개 이제 뭐 세금 관련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최소한의 어떤 것은 경작권은 보호하려는 그런 것은 있었는데 이걸 더 악화시킨 것이 일제시대였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군요. 그렇게 되는데 이 경작권이라는 게 이 조선에서는 소유권이에요. 그것이. 예.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자면 전주가 이 소유권이 지주에게 있으면은 이 소작이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못 바꾸는 게예요. 예. 이
경작하는 사람이 대대로 그 대를 이어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토지입니다. 예. 그게. 근데 조선 총독부에서 그거를 대부분 인정 안 하고 예.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 조선을 점령을 했는데 예. 뭐 자본 수출한다거나 뭐 그 노동을 한다거나 그게 없다 보니까 예. 그 정도 일본 자본주의가 발달 못한 상태다 보니까 예. 가장 만만한 게 땅을 뺏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빼앗아간 토지가 되게 어느 정도 된다고 나오나요? 그 뭐 거의 어떤 조사에 따르면 거의 뭐 전국 토의 40%까지 된다라는 뭐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강탈해 갔죠.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농경 국가임에 틀림이 없었고 그래서 농민들이 땅을 이렇게 졸제 빼앗긴다라는 것은 거의 뭐 그 생존권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도 있었을 법한데. 그래서 그 저항이 상당히 심했죠. 그런데 예. 이 저항에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신고제를 했어요. 예. 왜 신고제를 했냐면 이 신고라는 거는 총독부 통치를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총독부 통치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나 신고 안 해. 이렇게 되면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자의가 이 신고하는데 대단히 또 복잡합니다. 예. 왜 땅을 강탈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신고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때는 자기 마음대로 남의 걸 빼앗는 사람을 갖다가 총독부 말뚝이라고. 예. 그 당시 토지조사 사업을 할 때 총독부라고 쓴 말뚝을 4군데 박아가지고 예. 땅의 소유권을 표시하게 되는데 예. 자기네 마음대로 받게 되니까 조선시대 일제시대 대일강점기 때는 남의 걸 빼앗는 사람을 갖다가 총독부 말뚝 박냐 이런 식의 말이 예. 공공연히 행해질 정도로 아주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저항도 상당히 심했죠. 그 따지고 보면 이런 그 일제 토지 조사 이것이 끝나고 다음 해 바로 3.1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떤 그 커다란 반감 같은 것이 3.1 운동에는 상당 부분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그렇죠. 아주 강하죠. 그게 농업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강탈한 건데 그래서 대부분의 이의신청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공전에서 거의 발생하는데 공전은 국가 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땅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 거다라고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사원전 같은 경우 그 사찰 아래에 많은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부 다 이제 말하자면 이 개인들의 땅인데 예, 예. 이게 상당히 복잡한 건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례를 인정 안 하고 예. 소유권을 인정 안 하고 소위 이제 근대적 소유 체계를 수립한다라는 미명하에 그 국가 소유의 토지도 뺐고 일반 농민 소유의 토지도 이제 예. 뺏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반감이 3.1 운동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예. 거죠. 사회적으로는 태형을 대표적으로 하는 포갑 정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토지 수탈 사업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침탈의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1 운동으로 점차 그 동력이 모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교육제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교육권 역시 물론 빼앗겼죠. 그 우리나라 현재 교육 시스템의 뿌리가 일제 때 만든 여기에서 별로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의 뿌리를 만든 사람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인데 예.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통감을이 있을 때 1908년에 이제 사립학교령을 만들고 그다음에 1911년에 조선교육령이 반포되는데 이 두 개의 틀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단적인 예로 그 1908년에 사립학교령은 뭐냐면 그 이전에 한번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은 독립운동가들은 다 투잡이었어요. 하나는 교육가입니다. 예, 예. 안중근 의사도 고향에서 그렇죠. 교육하고 학교 세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학교라는 것은 자기 사랑방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1908년 조선교육령에서는 이 조선교육령을 반포하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게 되는데 하나는 시설 기준을 엄청 강화합니다. 예. 그래서 막대한 돈이 있는 사람만 교육 사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는 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행을 품성을 아주 중시해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예. 성행이 불량한 자가 있으면은 그 뭐 이사장이 됐든 이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이 성행이 불량한 자. 그러니까 예. 당시 통감부에서 볼 때 성행이 불량한 자가 있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요. 예. 이 통감부 시각으로 볼 때 성행이 불량한 자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 뭐 민족 독립을 이야기하고 이런 예. 사람들은 다 불량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교육계에서 내몰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예를 들어서 몇몇 교육의 뜻이 있는 선생님들이 한 10분이 모여서 학교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먼저 막대한 시설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허가가 나려면 그렇죠. 이 시설 기준을 가장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별로 없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민족 교육자들은 관제 어떤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당으로 많이들 이렇게 가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서당으로들 그러니까 이 인가해라 탈락하니까 예. 이 민족 교육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민가에서 거의 다 탈락하니까 이분들이 서당으로 많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 일본이 또 이제 서당을 취체해가지고 그때 서당 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까 예. 일본에서 또 서당에서 불온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해가지고 또 서당을 수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 언론은 어땠습니까? 예?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도 데라우트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언론 중에 총독부 기관지였던 이제 매일신보를 제외하고 전부 다 폐간시키죠. 그래서 20년대에 이제 소위 문화통치란 명목으로 뭐 신문들을 한국어 신문들을 허가하기 전에는 그 우리말로 발행하는 신문이 이제 하나도 없었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3.1운동이 끝나고 20년에 지금 현존하는 신문들, 뭐 예를 들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그때 20년에들 창간이 됐었죠. 그때 1920년대 말에 이 문화통치라는 그 명목하에서 이제 신문들이 발간되죠. 예. 그러면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말 그대로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겠네요. 그 언론도 뭐 우리말을 쓰는 언론이 없고 또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한 포갑 정치가 지속이 됐고 그 10년을 견뎌낸다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뭐 언론, 뭐 교육 모든 걸 갖다 다 통제했기 때문에 이제 영구히 지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10년 지나니까 그다음에 투주조사 사업으로 물적 기반도 강화했고 그래가지고 영구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듬해 그 전국적인 전민족적인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엄청 쇼크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짚어보긴 했는데 그 3.1운동을 그러면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것, 물론 이제 그 고종의 서거 등등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이 민족적 자존심이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보시면은 우리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일본은 항상 한 수 아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외국 사람들은 이제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역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뭐 지배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이 아주 강한 겁니다. 지금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식민 통치했다 그러면 그 어떤 나라가 오든지 간에 직접 통치한다 그러면 반발이 아주 거세죠. 중국에서는 한국을 직접 통치할 생각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을 아는 게요. 이민족을 알고 이 백성들을 알기 때문에 직접 청나라가 직접 와서도 안 하고 그대로 인조정권 그대로 다 항복받고도 그냥 내버려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네 나름의 여기를 대하는 한민족을 대하는 최선의 방책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걸 가끔 그 음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되게 중국 음식들하고 좀 비슷해졌잖아요. 우리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가끔 중국 답사 가면은 예. 우리가 중국에 지배한당한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음식이다. 그러니까 전혀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되도록이면 기름기 빼서 먹고 저기는 되도록이면 중국은 기름기 담뿍 넣어서 먹고. 근데 또 일본도 가보면 일본 음식도 중국 쪽하고 조금 더 가깝죠. 우리하고 가까운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하고 가까운 것도 있긴 있죠. 우리는 정말 줏대 있는 민족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마칠 때가 됐는데요. 1, 2부는. 물론 3, 4부에서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1운동, 운동 자체로만 놓고 보았을 때, 되게 이제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운동의 유형. 하나는, 매우 물론 그 전에 어떤 갈등, 모순들이 쌓인 상태에서 운동 자체는 매우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또 하나는 그러한 갈등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의 힘으로 일어나는 운동의 상황, 이렇게들 나눠서 얘기하고 하는데 3.1운동은 굳이 따진다면 그 둘을 분리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양자가 3.1운동도 이제 결합이 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토양이 더 중요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전에 조짐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일어나고 그다음 국내에서도 여러 움직임이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독교 개신교계와 천도교계가 서로 따로따로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서로 학생들도 따로따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자발적으로 여러 움직임이 해야 되겠다라고 흐르던 것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토양이 있었고 그 토양을 만든 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포갑통치.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점령하고 나서 최소한 조선 왕조보다는 나은 통치를 했으면 백성들은 그야말로 내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뭐 일본이 지배하면 어떠고 누가 지배하면 어떠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봤지만 토지소사 사업 같은 걸 통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농토까지도 수탈하고 일본인들이 고리대금으로 농토를 빼앗고 이렇게 되면서 위에 사람들은 정치 참여의 기회가 봉쇄되고 아래 사람들은 농토를 빼앗기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됐기 때문에 이 통치가 계속 그 상태로 지속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손석희 시선집중 3.1절 특집 2부는 여기서 잠깐 마치겠습니다. 광고 듣고 제가 인사드리고 3, 4부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 3.1절 특집 1, 2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서도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 도깨비불이 여기저기서 번쩍거리듯 만세 소리는 어둠에 덮여가는 군산의 사방팔방에서 울려대고 있었다. 조정래의 장편 소설 아리랑 중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손석희 시선집중 3.1절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과 함께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외치다라는 제목으로 1, 2, 3, 4부를 통틀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 2부에서는 3.1운동 이전 일제 무단 통치 방식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제 3, 4부에서는 3.1운동 당시의 얘기 그리고 그 이후에 임시정부의 수립 등 독립운동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손석희 시선집중 3.1절 특집 3, 4부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외치다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3, 4부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4부는 이제 3.1운동 당시 얘기와 또 그 이후의 독립운동의 어떤 형태적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 2부에서 얘기 나눈 것이 결국 이제 3.1운동을 가져온 정치사회적 배경이 일제 무단 통치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직접 계기라고 하면 저희가 배운 것은 이제 고종의 서거, 그것도 독살설로 퍼지면서 그것이 전국의 민중들을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독살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 독살설을 이제 독살설이 광범위하게 퍼졌고 이 독살설을 뭐 양반도 믿고 이제 일반 백성들로 다 믿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일제 식민 통치가 워낙 폭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죠. 예, 예.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독살설이라는 것이 그 진원지가 이 왕실에서부터 퍼져나갑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고종이 오랫동안 와병을 앓다가 시름시름 하다가 돌아가셨으면은 일단은 이제 뭐 병사했다라고 하는데 예. 한 이틀 전까지도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는데 그 세상 떠나는 그 즈음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고종 해외 망명설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독립운동가 유해영을 비롯한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고종을 갖다가 그 해외로 망명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이분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고종이 자기 시종 출신인 이제 민영달을 통해서 예. 이제 5만 원의 자금을 내렸고 5만 원 가지고 북경에다가 행군까지 다 이제 구해놓은 상태.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당시 일본이 이때 영왕 황태자인 영왕을 갖다가 영천왕을 갖다가 이방자 일본 왕실 사람인 이제 이방자 여사와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 고종으로서는 자기네 핏줄까지 이제 일본 핏줄이 섞이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가지고 망명을 결심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돼 가던 와중에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기록 속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예. 그 한 예가 이완용이 70일 갑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완용이 일본에서 아주 강한 독약 2통을 사왔는데 한 통을 갖다가 자기 집에 있는 이 큰 개에게 먹였더니 무색무취한 독약인데 한번 먹여봤더니 송아지만한 큰 개가 단번에 적사하더라는 게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당시 이제 한상학이라는 어주도감, 그러니까 고종의 음식을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전달해가지고 독살하게 했다. 예, 예. 그 얘기가 제일 유력하게 퍼진 설이긴 하죠. 여러 설들이 퍼지는데요. 예. 또 하나는 이 우당 유해영 선생의 이제 자부 며느리 조계진 여사가 이 왕실 쪽 사람이에요. 조대비 쪽 사람인데 예, 예. 이분이 왕실 갔다 오더니 다 이제 이러이러해서 독살당했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왕실 깊숙한 데서부터 나해 쭉 퍼지는데 또 예. 하나 이 개연성을 높인 게 이 2명의 궁녀가 여기 앞잡이를 했는데 일본이 입을 막기 위해서 이 2명을 살해했다. 살해했다라고 예. 하니까 이게 워낙 3.1운동이 워낙 퍼지니까 일본에서 당시 이제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원래 이제 대한매일신보는 배들이 하던 아주 강하던 이거였다가 항일지였다가 나중에 일본이 이제 배를 쫓아내고 나서 이제 매입해가지고 기관지 비슷하게 만드는데요. 예. 이 매일신보에 그 2명의 궁녀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2명이 죽긴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한 명은 노안으로 죽었고 한 명은 뭐 감기 걸려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들어도 억지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예. 2명이 죽고 2명의 궁녀가 죽었다라는 게 이쪽 발표로도 어쨌든 뭐 사인은 달리나지만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이 돼 나가는 게 다 그런 개연성들이 모여져 갖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하여간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고종은 서거함으로써 일제에 굉장히 타격을 입히는 그런 역사적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고종의 성격이 3.1운동은 일어났으니까. 고종의 통치 스타일이 일본이 대한제국을 먹는 데는 아주 유효했는데 아주 예. 좋았는데 그다음에 고종은 그 스타일이 끊임없이 뒤집기를 시도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그런 걸 시도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골치를 썩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고종이 만약에 망명에 성공하게 되면 이거 세계적인 사건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고종이 망명하면은 당시 이 왕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황제 출신이 망명해서 망명 정부를 세우면 이게 인정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대단히 이제 복잡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해치워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독살설의 개연성을 상당히 높인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3.1 운동하면 민족대표 33인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느냐.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나중에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만 당시에 33인 3.1 운동의 가장 주축이 된 분들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까? 이들이 뭐 이 당시에 민족 지도자였던 게 사실이고, 이 3.1 운동에서 특히 이제 천도교 이제 3대 교주였던 의암 손병희 선생의 역할이 아주 절대적이죠. 근데 이 당시에 두 흐름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 쪽에서는 독립청원을 하려고 했어요. 어디다가요? 일본에다가요. 그러니까 독립청원과 독립선언은 아주 다른 겁니다. 그렇죠. 독립선언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고 독립청원은 상대방에게 이제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손병희 선생 쪽에서 천도교 쪽에서 당시 이제 개신교는 중심지가 저 서북 황해도 평안도 이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쪽 분들이 서울에 와 있는데 만나 보니까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 개신교 사람들이 서울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떨어지니까 손병희 선생이 당시 뭐 거액인 5천 원의 자금까지 지원해줘가면서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33인 중에서 총 지위는 사실 이제 손병희 선생과 개신교 쪽에서는 이승훈 선생이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분을 분석해 보면 묘한 게 또 나옵니다. 뭐냐면 손병희 선생은 이 서자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이승훈 선생은 이제 평안북도 정주의 아주 가난한 집안. 그 당시에 이제 서북민이 처벌받던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지 10여 년 만에 이 서자 출신 아주 평안도에서 차별받던 지역에서도 아주 가난한 그야말로 밥도 못 먹던 이런 분들이 당당히 이제 민족의 최고 지도자 반열로 뛰어오르게 되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민중들이 받아들이게 드리게 되는 여건이 성숙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나라가 망했을 때 양반 사대부들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망명했던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일본 식민 통치에 순응한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저항해서 나서고 했던 분들 중에서는 스스로 민중들이 뭐 손병희 선생도 그렇고 이승훈 선생도 그렇고 뭐 10여 년 20여 년 전에 다 민중이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스스로 그 민중 속에서 성장해가지고 이 지도자가 됐다는 그런 점이 좀. 당초에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고 했는데 그 태화관 종로 2가 쪽에 있죠. 그 태화관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고 체포가 됐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나중에 좀 후일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3.1운동 33일에 뭐 의의를 조금 이제 좀 폄하하는 뭐 그런 분위기도 없진 않은데 이때 이제 33인들이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천도교, 불교 대표가 이렇게 모여서 33인을 구성하고 이때 이제 학생들을 만나갖고 이제 같이 하자라고 해서 학생들도 하려고 했던 거니까 적극 호응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학생들은 3일 이제 지금 파고다 공원에 모이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민족 대표들이 안 나타나니까 이때 당시 이제 이 강기덕이라는 학생, 뭐 김원병 몇몇 대표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태화관까지 찾아가요. 나중에 일제 신문 조사로 보면 이 강기덕이라는 학생 대표가 당신은 33인들에게 대단히 신뢰되는 태도를 취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언성이 있었는데 이때 의암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어도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다. 저는 그런 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 사건 총 책임은 결국 민족 대표로 선언한 이제 이분들이 지게 되는 건데 이제 이분들은 현장에 직접 나갔을 경우에 아주 이제 격렬한 이제 폭력 시위가 발생하지 않을까를 우려해가지고 뭐 태화관에서 하고 그러나 이분들이 자기네가 안 나타나도 그 학생들은 이미 모이기로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선언서도 다 배부했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란 건 다 알고 있었죠. 예. 그 만세 시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촉발과 그 진행이. 그러니까 다 방향이 있었어요. 일정하게 이제 나가는 방향들이 있는데 처음에 낭독을 하고, 근데 나중에 일본에서 이제 일본 당국에서 낭독자를 체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낭독자는 체포를 못했죠. 근데 나중에 독일에 가서 이 압록강을 흐른다 멋에는 이미록 선생도 당시 그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중절목 쓴 사람이 뭐 낭독하고 뭐 하늘같이 뭐 선언서가 오르고 하고 이제 아주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만세 이 낭독을 마치고 몇 가지 방향으로 학생들이 미리 짰어요. 짜가지고 학생 지도부에서 어디는 뭐 저쪽 말하자면 서대문 쪽으로 가고 어디 쪽으로 가고 하는 거를 그 미리 짠 방향대로 군중들이 흩어져가지고 무리를 져가지고 이제 만세 시위를 이제 전개를 한 거죠. 당시에 그 경성의 학전문학교 학생으로서 파고다 공원에 있었던 탑골공원이죠. 여기에 있었던 이의경의 기록을 보면 누군가가 조용한 가운데 연단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었다. 잠깐 동안 침묵이 계속되더니 다음에는 그칠 줄 모르는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좁은 공원에서 모두 전율했고 마치 폭발하려는 것처럼 공중에는 각양각색의 삐라가 휘날렸고 전 군중은 공원에서 나와 시가행진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의경이란 분이 바로 이미록 선생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현장에 참가를 하고 그걸 아주 세세하게 전달을 하신 분이죠. 그것이 이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른바 이제 그 당시에 만세 운동도 비폭력주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그렇게 했던 이유라고 할까? 뭘까요? 실제 그 당시에 뭐 일본의 헌병 통치라는 것이 워낙 이제 폭압적이고 군대와 헌병이 진주에 있는 상황에서 폭력 시위로 전환했을 때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발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을 주지 않겠나를 우려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력으로서 이 당시에 이제 결국 이제 이 당시 군중들이 무장한다고 해봐야 결국 뭐 몽둥이나 들고 그 돌이나 들고 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외교를 상당히 이제 이 당시에 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쪽에 국제 여론을 움직이려면 비폭력 평화 시위가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진압 방식은 어땠습니까, 일제? 일본이 상당히 당황을 해가지고 초기에는 그냥 그 말탄 기마대에서 이제 진압을 하다가 처음부터 이제 총을 쐈던 건 아니죠. 말탄 기마대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칼을 뽑아서 이제 휘두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포가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일본에서는 일본 하세가와 총독은 아주 이제 뭐 군인 중에 아주 사무라이 정신으로 똘똘 뭉친 인물인데 이 인물은 휘종일관 그 무력으로 진압하면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국내에 있는 평화 시위인데도 여기에 있는 군대 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여러 개 연대를 제가 좀 그 조사를 해보면 뭐 8사단, 2사단, 13사단, 9사단, 14단, 5사단 해가지고 이 많은 사단에서 1개 연대씩을 차출해가지고 그 원산하고 부산에 보내서 각자의 이제 이 무력으로 그 진압까지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그 통치 자체가 안 된 겁니다. 기본이 다 무너졌는데 또 하나 이것이 국내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아까 이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경학사를 만들었던 그 근처가 이제 삼원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3월 12일 날 최초로 이제 그 삼원보에서도 또 이제 만세 시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그 북간도 용정 뭐 해랑강 흐르는 그 이제 용정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예. 이 용정은 그 이상설 현생이 망명해가지고 서전서숙을 먼저 세운 그런 곳이라 상당히 그것도 이제 민족 그 이 교육과 그렇죠. 의식이 강한 예. 곳이죠. 그런데 이 용정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일본인 경찰들이 군중 속에 숨어 있다가 발포를 합니다. 예. 그래갖고 그때 17명이나 사망을 해요. 이 용정에서. 예. 그러고 나니까 이 장례식 치를 때 그 분노한 사람들이 4천여 명이나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장례 치르면서 시위를 하니까 거기에선 감히 이제 일본인들로 나타나지 못했을 정도로 예. 이게 해외 그다음에 그 러시아령, 연해주 이런 쪽 또 미주에서도 발생하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민들이 있는 곳이면은 다 예. 이제 이 만세 시위에 동참하는 그렇군요. 그런 사건, 그런 거대한 세계사적인 사건이 되죠. 예. 조선 총독부에서 내놓은 통계도 있지만 뭐 이건 저희가 뭐 믿긴 좀 어렵고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여기에 보면 시위 횟수가 모두 1393번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195만 4천여 명이라고 하고요. 그때 사망한 사람들이 3,750여 명. 그리고 중상을 당해서 며칠 후에 죽은 사람이 또 한 4,600여 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치 방법을 이른바 이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인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그러니까 뭐 달라진 형태를 법적으로 보면은 그 조선 총독은 육해군 대장으로만 보임한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문관도 보임할 수 있다라고 그걸 바꾸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일제가 멸망할 때까지 문관은 보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바로 다음에 온 사이토 마코토 이 사람도 무관 출신이고. 해군 대장이죠. 다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여지를 하나 열어놓고 그 다음에 헌병 경찰 제도를 일반 경찰 제도로 바꿔가지고 그다음에 군인이 경찰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다음에 그 경찰들이 물론 뭐 그래봐야 식민지 경찰은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군인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완화된 형태를 취하게 되고 뭐 이제 언론 그 신문 그 한국어 신문 같은 거를 발행할 수 있게 뭐 허용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 직접적인 포갑 통치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일본 내에서 바라본 3.1 운동은 어땠을까요? 늘 우리 시각에서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일본의 시각에서는 일본 내에서 당시 일본 제국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아무 걱정 없다 그러더만 이게 뭐냐, 통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많은 문제 제기가 그 일본 내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일본 내에서 과연 이게 그 조선을 계속 통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회의론까지 들게 되는데요. 그 하세가와는 자기가 이제 뭐 포갑 통치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나중에 이 일에 책임지고 사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하세가와는 희종일관 책임을 이 소요의 근원은 상해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상해에 모여있는 이 독립운동가들 이들이 부추긴 걸로 항상 우리들 7, 80년대 보면 뭐 배후에 항상 뭐가 일어나면 누가 있다라고 했듯이 이제 그 식으로 상해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선 독립 소요 그 뭐 사론이라는 그 이제 한자로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누가 쓴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뭐 제국유생이란 필명으로 썼는데 일본인 같기도 하고 뭐 그 한데 이 사람은 좀 묘하게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 가지 뭐 이 무단 통치다, 천도교다,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분석하면서 그 중에 한 항목으로 은사수작 편당론이란 걸 하는데 은사수작 편당론이 뭐냐면 일본 식민지배가 되고 나서 너무 노론 한당파에게만 이권을 몰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소론이나 남인이나 이쪽 계열의 사람들이 3.1 운동에 대거 가담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합방 이후에 천하의 사업과 이권, 세리는 전부 다 노론이 독차지하지 않았느냐. 거기도 또 노론 소론이 나오는 이거는 그
당시 이 책의 서문을 갖다가 사이토 마고토 예. 그 총독이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부 관점이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여기에서 너무 해방 이후에 이 노론당파에게만 너무 총독부에서 이 이권을 밀어줬기 때문에 다른 예. 당파 사람들이 반발한 것도 한 원인으로 삼는데 물론 이제 충청도 노론의 이제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저 강제병합 이후에 예. 그러나 이 노론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충청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뭐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상부층에서는 이런 기류가 이렇게 있었다. 보는 분석에 이제 하나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예. 자, 저희가 3부를 여기서 또 마칠 때가 됐습니다. 예. 이제 4부에서는 그 이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MBC 라디오 95.9 MBC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손석희의 시선집중 3.1절 특집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외치다. 오늘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과 함께 1, 2, 3, 4부를 통틀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도 여유 있을 줄 알았더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이제 한 10여 분밖에 또 안 남은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히 얘기는 그래도 조금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바로 이제 국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말고도 국내 여러 지역하고 러시아령에서도 임정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3.1운동이 일어나니까 각지에서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 정부 수립할 때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막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요. 예.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거는 물론 일종의 페이퍼 정부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다 나름의 기반이 있던 데들에서 이제 수립이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1919년 3월 17일에 러시아령에서는 거긴 대한국민의회란 조직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여기에서는 대통령을 이제 손병희 선생을 이렇게 내세우게 되죠. 예. 그러면서 또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 4월 23일 날 이 국민대회라는 게 종로에서 열려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3.1운동에 버금가는 그런 사건인데 이 국민대회를 열 때는 그냥 연 게 아니라 인천 만국공원에서 몰래 이 13도 대표가 모입니다. 예. 모여가지고 4월 23일 날 국민대회를 열자라고 이제 결의를 하고 그런데 이 국민대회 열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상해 쪽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 근데 그날 당일에는 자동차 세대를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당일 계획은 설인동에 봉춘관이란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국민대회랑 간판을 걸고 대대적인 시위를 하자. 그래서 간판을 그날 걸고 자동차 세대를 빌려가지고 각자 이 국민대회 공화만세 이렇게 여기서도 또 공화만세라는 공화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화만세라는 깃발을 내걸고 각지에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삐라를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국민대회의 결과물로 정부를 구성하자. 임시정부 선포문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총 나중에 이제 뭐 집결이 돼서 이제 임시정부가 건립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놓고 보면 벌써 3군데인데요. 총 이제 나온 거는 한 7군데 정도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정부가 너무 많아도 좀 그러니까 각지에서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조정을 해가지고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뭐 한성정부, 그러니까 아까 국민대회 결과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한성정부인데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서 그다음에 정부는 상해에 수립하는 걸로 하는데 이게 이제 상해에 둔 게 물론 여러 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게 되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정부를 수립하려면 만주나 연해주에 있어야지 거기가 독립운동의 최일선인데 왜 상해에 수립했느냐.
라고 상해는 원래부터 뭐 외교 독립론 이쪽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이제 비판을 받긴 받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러 움직임들이 하나로 이제 그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 예. 임시정부로 결집된 게 사실이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육군 주만 참의부라고 해가지고 만주의 참의부라는 또 무장 독립부대를 산하 직할로 또 두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무장 투쟁을 또 이제 도외시한 것도 아닌 거죠. 예. 광복군은 상해 임정 산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고요. 그 예. 1920년대 요 무렵에는 그 만주의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라고 있는데 예. 그 참의부가 바로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 이렇게 돼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육군 직할부대죠. 예. 참의부에서 국내 진공작전은 많이 펼칩니다. 예. 2006년에 한 7년 전에 대한민국의 건국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건국절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덕일 소장께서? 한마디로 누라이트 계열에서 독립운동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제 장난친 거라고 봐야죠. 그 한국 헌법 자체에 예. 상해 임정의 법통을 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 예를 들면 자기네 독립선언한 7월 4일을 건국절로 삼지 않습니까? 예. 멀리 갈 거 없이 미국의 경우로 보더라도 이때 분명히 전민족적인 한거에 3.1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 그 결과로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그걸 법통으로 삼는다 그랬으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지. 왜 느닷없이 48년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예. 모든 독립운동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꼼수예요. 그 독립운동을 왜 부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일본 지배로 용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소위 말하는 누라이트 이쪽에서 말하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때 우리가 근대화됐다라고 해가지고 일본 지배로 용인하자라는 그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게 예. 48년 8월 15일 건국절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은 이덕일 소장님 의견에 또 크게 반대할 수도 있겠군요. 그 부분은요. 좌파다 우파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한 공동체의 자존심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예. 한 나라의 국격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라가 우리가 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도천 추가가에 모여서 경학자를 1911년에 만들고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를 만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걸 부인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처음부터 남이 갖다 준 거지 우리가 지난하게 싸운 투쟁의 결과 얻었다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서 꼴을 갖추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논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수준이 좀 아직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예. 하여간 이런 임시정부의 오랜 활동, 또 3.1운동으로 대표되는 학생, 농민, 또 유생, 종교인들의 끊임없는 항거, 그것의 하나의 축적물로서 독립을 얻어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아시는 것처럼 1945년에 광복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과제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헌국회에 설치됐던 그게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건 저희가 드라마나 아니면 다른 역사적 사적을 통해서 많이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제대로 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시 이승만 정권의 세력 기반이 이승만 정권에 좀 이제 친일파들을 갖다가 같이 이제 손잡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반민특위 자체를 아주 이제 불편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승만 정권이 그렇지 않은 성격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주요 구성원들 중에 친일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 반민특위를 이승만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친일 세력들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압박을 가했던 것이 반민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된 핵심 이유죠. 예.
이덕일 소장께서는 사실 전부터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풀어주신다면요. 우리 사회의 각 문제점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전부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역사 계산 제가 역사학계에 있기 때문에 식민사학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법학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독일법을 취한 이게 메이저헌법 딴 거거든요. 또 음악, 미술 모든 분야 올라가 보면은 다 이 문제가 이 식민지 지배구조 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방된 지 이 정도 68년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일제 식민 통치 체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 그거는 사실 꽤 오랜 기간 동안 뿌리 깊게 구조적으로 잡혀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 같은 것은 정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렇게 쉽게 바꾸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잘하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분야에 끊임없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은 언론 쪽에서 하고 법학은 법학 쪽에서 하고 그래서 각 분야 문제를 정리한 상태에서 만나면은 되지 않을까 싶죠. 흔히 이제 과거사 얘기한다고 하면 조금 피로감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제 청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학도로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현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실 정치 이전의 근본 문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때로는 보면은 이 문제가 현실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격심한 반발을 또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이제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 정치의 유불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질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청산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흔히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다 보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지 않느냐. 기본적인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발목 잡는 거를 끊어야 앞으로 나가죠. 발목 계속 잡힌 상태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매우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는군요. 한글함 역사문화연구소 열심히 연구들 하고 계신데 강연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주로 어떤 주제로 하십니까? 저희는 밖에 외부 가끔 초청 강좌 하는 게 있고요. 내부에 저희 연구소 내부에서 하는 한가람 역사문화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매년 3월과 9월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한 10주나 12주 정도에 걸쳐서 하는 건데 한 강좌는 저녁 때 하는 겁니다. 한 강좌는 한국사 교양 강좌 그리고 또 한 강좌는 1차 사료로 보는 한국사 전문 강좌라고 해가지고 한국사 전문 강좌는 그야말로 한문으로 된 1차 사료를 이건 어렵겠는데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 어렵게 자꾸 이제 만들어서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역사를 소수의 학자들의 전유물로 삼게 자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렵지. 1차 사료 저희도 처음에 첫 시간에는 내가 이걸 왜 앉아있나 하다가 2-3시간 지나면 아주 재밌다라고 다 그런가요? 생각을 하죠. 저는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나오셔서 다 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덕일 소장과 함께 3.1절 특집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1절 특집으로 마련해드린 손석희의 시선집중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1, 2부에서는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일본의 우경화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들어서 더욱더 불거지고 있는 독도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현재를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내일도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3, 4부는 토요일에 만난 사람 역시 진행하겠습니다. 영화 스토커로 돌아온 박찬욱 감독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